몰락하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우리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리포트 밖의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그 미국 옐런이 이제 금리를 그 동결을 하면서 시장의 센티먼트가 갑자기 이게 환호하는 분위기에서 경기 침체했냐고 확 가버렸잖아요. 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 경기 침체 모드로 계속 당분간 더 가는 건지. 그러니까 그 저번에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같이 겹치다 보니까 네. 조금만 경제 지표들이 나빠도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저희 이제 연주 동안에 좀 나타났었던 것 같은데요. 네. 반면에 또 경제 지표들이 좀 좋게 나오니까 또 최근 들어서는 좀 자신감을 좀 갖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는 금리 인상이라는 게 어떤 이제 자신감의 표현으로 좀 인식이 시장에서는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의 금리에 대해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제 경기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봐도 되는 네, 거죠, 그럼?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 바닥인가 아닌가 것 같은데. 만만치 않은 궤적일 것 같다. 방향이 바뀌기에는 좀 개인적으로는 아직 힘들지 않는가. 시장 압력이 조금 완화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압력이 조금 머릴 정도 드는 그림일 거다. 그 정도로 보는 거죠. 시각차가 다르네. 초등 PD사. 네. 추석 연휴에 뭐 했어요? 소년용에 송편 먹고 비닐떡 부쳐 먹고 쉬었어요. 아, 쉬기만? 그러니까 중국 증시 안 받겠네. 중국 증시 안 본 지가 한 보름 정도 넘었습니다. 포기했어요? 포기한 부분도 있고요. 그냥 중국 증시는 어떤 뭐 저희가 고상하게 얘기하는 뭐 펀더멘탈 분석이다. 이걸로는 답이 안 나오는 증시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차트상을 봤을 때 3천선 지지해주고 있구나. 상해 종합주가지수 봤을 때 뭐 여기서만 지지되고 움직이면은 크게 이제 우리나라에 뭐 뒤통수 칠 일도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냥 이제는 좀 번외 경기 이 정도로 지금은 보고 있어서 열심히 보진 않았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추석 중간에도 뭐 중국 증시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계속 뭐 3천선을 지켜주는 모습이었고 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잠깐 뭐 우리 추석 연휴 동안은 부침이 좀 있긴 했지만 네. 9월 말일 거래일 또 10월 첫 거래일 뭐 상당히 뭐 드라마틱한 기술적 반응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추석에는 좀 불편했지만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온 이후의 모양새는 뭐 나쁘지 않았다. 그러면 글로벌 증시는 봤어요? 그것도 안 봤어요? 글로벌 증시 잘 안 보려고 했습니다. 쉬는 날은 쉬고 싶다. 혹시 여기 글로벌 증시 보신 분? 허재환 연구원이 대답해 주실까? 아니 뭐 저도 열심히 보진 않았고요. 아, 예, 그래요. 간단하게 열심히 하지 말고 설렁설렁 한번 짚어줘 보세요. 그러니까 하루 좀 반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또 약간 네. 반등하는 좀 불안불안한 모습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연출이 됐었던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추석 때 이제 28일 날 중국 시장이 좀 많이 빠졌었던 게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미국이나 유럽 주식 시장에도 같이 영향을 좀 줬었고 이제 그게 좀 되게 저희가 이제 추석 이후에 이제 출근길에 약간 좀 불안했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나도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이거 폭락을 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또 마침 또 화요일 날인가 또 일제히 또 다 반등을 좀 해줘가지고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충격은 적었던 것 같아요. 중국 제조업 지표가 9월 PMI가 좀 안 좋게 나왔죠? 차이시는 더 나쁘게 나왔고 어떻게 나왔어요? 뭐 사실 이 제조업 지표의 바로미터라고 저희가 PMI를 보고 있고 네. 중국 정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표와 예전에 HSBC 지금 이제 차이신에서 발표하는 이 두 가지 PMI가 레벨대로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구간에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 혼조세가 있다면 두 지표의 어떤 구성 지표들 간에도 아주 큰 괴리가 있습니다. 아, 네. 차이신 PM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영기업이나 중소형 기업을 상대로 하는데 네. 사실 생산이 지금 지수 하락을 뭐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이제 끌고 내려가는 그림이긴 한데 네. 통계국 PMI는 사실 레벨대가 생산이 50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고민은 많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제조업 경기가 부진한 가장 큰 원인은
구조 조정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면서 생산 레벨대가 많이 줄어든 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고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는 이번 경기 둔화는 본질적으로 나쁜 그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경기가 둔화되는 수준에도 이 생산이 어느 정도 높으면서 사실 구조 조정이 진행되는 경기 둔화가 아니었는데 예. 최근에는 생산이나 어떤 구매 이런 것들까지도 동반적으로 둔화되는 둔화라서 전반적인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뭐 나쁘지 않은 그림이지만 저희처럼 이제 중국의 수요를 바라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정도의 레벨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숫자를 직접적으로 보면 그 제조업 PMI 단순화하는 게 49.8, 그다음에 차이신이 47.2, 이 숫자 때는 지금 몇 달 때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50이 중립선이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중립선인데 이 47.2 내려온 지 꽤 된 것 같거든요. 47대로 내려온 지가. 이것 저기 제조업도 49대로 내려온 지 좀 꽤 됐고. 근데 그렇죠. 제조업 PMI 자체는 좀 믿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사실 지금은 중국 GDP 전체 레벨대를 뜯어보더라도 제조업이 근간인 국가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3차 산업이 더 많아져 버린 국가고 예. 그리고 제조업의 전통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제조업 PMI 하나로 중국이 이제 너무 안 좋은 구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과거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좋은 말씀하셨는데 몇 달째 요 레벨대에 있는데 예. 저희가 이제 6년 만에 최저치, 금융위기 최저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보면 그 차이신 PMI는 47을 터치한 적이 2012년 이후에 한 3-4번 정도 됩니다. 아, 이제 그래요? 그때마다 경기 부양을 좀 가속화하면서 이제 소순환적인 회복이 일어났던 구간인데 뭐 지금 그렇게 보면 중국이 이제 이 실물에서 수요에서 쇼크가 났다 그 정도로 볼 구간은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고민해야 될 거는 정부가 이제 부양 정책을 쓰고 있는데도 여기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그런 그림이 전 좀 우려스러운 거죠. 근데 저희는 큰 소순환적인 회복이지만 크게는 보고 있지 않지만 10월, 11월쯤 돼서는 이제 스물스물 좀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모습은 보여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바닥을 찍은 것 같다? 네. 47 밑으로 깨고 내려간 적은 없었죠? 그렇죠. 없었죠. 그건 없었죠. 금융위기 때 그때 처음 있었죠. 그때 그렇죠. 43도 찍었으니까. 근데 제조업이 약세인데 제조업 임금은 올라간다면? 임금은 우리나라도 올라갑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예, 뭐 체감은 아무도 못하지만 우리나라도 뭐 임금 수치가 한 3% 정도 올라가니까 예. 임금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당연한 뭐 성장을 갖는 나라니까 뭐 그 정도 임금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제조업의 국가가에서 이제 서비스로 넘어간다라는데 하지만 미국은 뭐 이미 완전 서비스업 국가다라고 보지만 여전히 서비스업의 ISM 지수보다 제조업 ISM을 더 열심히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거는 제조업이 일정 수준 돌아가야 고용도 창출된다 이런 과정인데 네. 제조업 근간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 임금이 올라간다는 것만 가지고 뭐 좀 너무 밝은 면을 부각시키는 거는 조금은 좀 아직은 경계하고 싶다라는 경계하고 생각을 싶다?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제조업 PMI 말고 다른 지표들도 좀 더 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의 어떤 지표들 주로 집중해서 보고 계세요? 저는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는 지표는 생산자 물가 지표입니다. 네. 어쨌든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이기도 하고요. 네. 결국 중국의 어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이제 공급 과잉 해소다라고 하면 그거의 변화를 이제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생산자 물가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 지표를 저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뭐 46개월째 계속 마이너스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제조업에서 어떤 활력을 못 찾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혹시 유가 하락의 영향을 제거해도 마이너스인가요? 유가 원자재가 하락이 지금 폭이 굉장히 크던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게 이제 원자재 가격 영향을 많이 받긴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폭보다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래도 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거의 이제 비슷한 어떤 그 과거의 경험치로 이렇게 더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는데 지금 중국은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보다는 생산자 물가 하락 속도가 더 이렇게 확 이렇게 그 막 밑으로 내려 꽂는 모습들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점처럼 못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그게 너무 장기간 예, 하락이 좀 이게 여전히 좀 기업들이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느낌들을 좀 받았습니다. 손흥민 기자 뭐 특별히 보고 있는 거 있어요? 저는 철도 수송량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서부 지역을 개척하겠다. 네. 그래서 네.
뭐 일간 얘기로는 철도길만 깔아도 음. 뭐 성장률 얼마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하는데 실제로는 실물을 움직이는 철도 수량도 지금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전년 네. 동기비로. 음.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원만하게 이 도시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철도 수송량의 이 역성장에 관심이 있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자 물가와 더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철도 수송량이 언제 회복될 거냐, 회복될 수 있는가 이게 좀 그것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계속? 여전히 예 전년 같은 기간비로는 마이너스. 계속. 예. 그 실물 지표가 안 좋다는 얘기네. 자, 우리 전승지 연구원은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을.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줄 네. 알았어. 그 다른 지표들은 다 안 좋은데 그 네. M2 증가율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네, 이 네.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게 뭐 일각에서는 이제 향후 지표 반등의 그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진짜 그럴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이렇게 금리 인하하고 완화책을 펴서 나오는 현상인지 궁금해서요. 일단 M2 레벨대로 보면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조금 있긴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중국은 지금 통화를 확장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사실 통화의 확장이라 그러면 유동성의 방출을 확대하는 거고 금리를 낮춰서 자금 조달 코스트를 내리는 건데 돈을 풀어도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죠. 한번에 대한 유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도 은행의 대출이나 그리고 이제 그림 자금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제 네. 신탁이나 WMP를 통해서 이제 정식적으로 나갈 수 있는 돈들이 과거 대비해서 조금 이제 개선되는 그림인 것 같고 블룸버그를 보면 중국 차이나 통화정책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의 환율이나 금리나 뭐 M2, M1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인데 최근에 보면 그런 것들이 머리를 서서히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딱 그 네. 그림을 그려보면 PMI는 2, 3개월 정도 선행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그림에서 제가 이제 10월, 11월에 경기 하방 압력이 완화될 거라는 것도 이제 거기서 힌트를 찾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 이외에 추가로 더 보고 싶은 중국 지표 뭐 있어요, 혹시? 제가 사실 이번 달에 월간 전략을 쓰면서 중국의 소순환적인 회복이 구조적으로 나오려면 생산자 물가랑 철도 물동량을 보자라고 보고서에 적은 납수일까 이야기하셔서 근데 이제 원래 끝에 하면요 제일 불리한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표는 이제 보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전력 사용량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공업 전력 사용량을 레벨대로 뜯어보면 철강, 조선 이런 것들이 거의 60~70% 중공업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계속 그 산업이 구조적으로 치닫고 있으면 전력 사용량을 돌아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떤 그 리커창 지수도 사실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전력 사용량인데 중국이 구조 조정에 들어서면서 그런 산업들이 생산과 뭐 캐파시티를 줄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지표를 중국의 어떤 바로미터로 보는 건 좀 한계가 있다. 제가 미스리딩할 수 있다. 네, 오히려 그런 건 좀 이제 좀 감가상각을 하고 보자라는 게 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의 지표들하고 관련된 얘기는 뭐 M2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충분히 한 것 같고, 자 이제 4분기예요. 그죠? 네.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4분기에는 좀 돌아설 모습이 나올 것 같다. 네. 기본적인 전망은 그렇게 본다는 네. 거죠. 다른 분들은 혹시 다른 의견 있으세요? 중국 지금 경기 바닥인가 아닌가에 관한 얘기인 것 같은데 결국은. 중국을 경제 성장률 GDP로 논하면 이제 바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최근까지 나온 뭐 아시아개발은행, 뭐 OECD, IMF 다 지금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 6%대 후반, 뭐 6.8, 6.7 내보고 있는데요. 네. 상반기, 1분기, 2분기 성장률 7%대 맞췄으니까 만약에 올해 성장률이 6.7%가 나온다고 보면 하반기 성장률은 6% 초중반까지 밀려 내려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사실은 이거는 작년 대비 1%포인트나 떨어지는 거죠.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하반기가요. 이렇게 보면은 만만치 않은 궤적일 것 같다. 그래서 4분기에 과연 뭐 소순환이든 아니면 뭐 기술적이든 방향이 바뀌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힘들지 않는가. 4분기에 아직은 좀 기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각차가 다르네. 거기도 뭐 있어요? 저는 저희도 4분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성장률이 더 안 나빠진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반등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좀 뭔가 턴어라운드의 어떤 그런 기분보다는 그냥 더 안 나빠지는
그러니까 사실 2분기에서 3분기 들어올 때 어떤 지표들이 이 하강하는 속도가 약간 좀 많이 가팔랐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3분기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텐데 그래도 이제 4분기를 보면서는 그 정도의 불안감은 아닌 그냥 중국은 그냥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고통스럽지만 연착륙을 해가는 그 정도의 어떤 느낌의 성장률 정도를 저희는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박석준 의원도 뭐 사실은 저도 사실 하방 압력 완화라는 표현을 그런 쓰고 정도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돌아선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획기적인 이런 V자가 그렇죠. 아니라 이거는 그냥 뭐 아무도 기대 안 하는 L자나 아니면 아주 약한 U자나 뭐 이런 거 보고 있는 근데 거 이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사실 안 그러시는 분들이 더 많지만 이제 저희가 신문지상으로 보는 건 중국을 또 흑백 논리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망한다 안 망한다 네, 그렇죠. 보고 있는 건데 난 망한다 한 표. 예, 만약에 올해만 놓고 만약에 11월, 12월이 하방 압력이 완화되는 이 그레이 존에만 와 있어도 새롭게 설명해야 되는 자산 가격들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저희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조금 완화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압력이 조금 올라오면 사실 조금 머릴 정도 드는 그림일 거다. 그 정도로 보는 거죠. 중국 중시 쪽으로 바로 이어져서 갈 수 있는 얘기가 지금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꼬리를 물어서 가보면 그러니까 중국이 전체 경기로서는 뭐 별별 일 없을 수 있지만 섹터별로 접근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인 네, 거죠 지금? 그렇죠. 섹터별로 어떤 섹터는 아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공업 분야는 쳐다보지도 말고 또 다르게 새롭게 튀어 올라오는 놈들이 틀림없이 있다 지금 그런 거죠? 중국 경기 판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사실은 보고서가 나갔는데 중국의 경제 뭐 금융 이쪽 전문가들 한 70몇 명 정도를 설문을 했어요. 그런데 온도차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금융 섹터에 있는 분들은 올해 체감 성장률이 얼마냐? 5%가 나와. 금융 섹터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 또 지수가 뭐 5천 가까이 갔다가 3천으로 폭락을 했으니 그 이상 나오겠어 그 동네. 근데 실물 쪽에 있는 사람들의 체감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한 6%.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한 5.5% 나오더라고요, 올해.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체감으로는 6%도 깨지는 것 같다는 얘기는 맞는 것 같아. 체감으로는.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올해 6% 깨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GDP가?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한국의 시각에서 보면 아마 한 5.7, 5.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는 뭐 중국 3차 산업이 견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가 뭐 아모레퍼시픽이니 뭐니 중국 내수 관련주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코 관련주죠. 국내 그렇죠. 면세점에서 파는 것들 종목이고 중국 내수에 저희가 직접 장악해서 하는 업종은 끼케 오리온 정도밖에 제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중국의 GDP 성장률은 공업의 6.6에 중공업의 한 5.5 사이 정도가 맞는 거예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중국 GDP도 다 뜯어보시면 아까 금융이 이제 오라고 했는데 최근에 조사하셔서 그런 거고 상반기 만약에 5천에서 조사를 하셨으면 GDP가 한 8, 9 정도 나왔을 텐데 네. 상반기까지 중국 GDP를 뜯어보면 금융이 가장 높아요. 금융이 3차 산업도 주도했고 전체 GDP도 주도했는데 지수가 5천 근처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조사를 한 거고 아마 지금 하면 또 내려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의 GDP를 저희가 이제 이게 맞다 안 맞다 논하는 건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 레벨대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건 뭐냐면 어느 쪽이 올라오고 어느 쪽이 누르는 거에 우리 포지션이 얼마가 있냐 그쪽을 오히려 집중해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중국 저번에도 이번에도 출장을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중국 분들도 그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들마저도 GDP에 대한 부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이제 중국에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 이코노미스트들이랑 전략가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냈는데 추세적인 경기 둔화를 얘들이 처음으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까지도 GDP는 계속 흘러내릴 거고 좀 나쁘게 보는 애들은 뭐 5.8, 5.9, 좀 좋게 보는 애들은 6% 초중반 때까지 GDP는 계속 흘러내릴 거다. 말하자면 지금 잠재 성장률이 떨어져서 그렇죠. 레벨 다운 할 거다라는 얘기 네. 아니에요. 이게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가서 그때쯤 가서 새로운 레벨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떨어지는 이유에 대한 갑론을박은 좀 있어요. 중국은 왜 떨어지냐? 지금 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과
뭐 반부패 정책이 주된 요인이다라고 이야기하니 자기들 가야 할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중국 애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중국 내부적으로 그러면 중국 경기에 대해서 보는 시각 자체가 이제는 좀 그 고도 성장은 끝났다.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자기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론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중국이 올해 들어서 중국 정부가 이 자국의 증시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실망감이 결국은 경제도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시각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금리 낮춰주고 돈 풀어주면 그걸로 공장 돌려서 인민이 먹고 사는 이런 경제 구조를 정부가 충분히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대부분 환호를 했는데 금융시장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중국에 있는 사람도 느낀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경제 상황도 중국이 정책으로 돌리긴 쉽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회의감들이 점차적으로 누적된 것이 올해의 중국이 얻은 가장 나쁜 재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정부가 뭐를 자기 마음대로 하기엔 시장이 너무 커졌죠. 이제. 예, 너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영구 의원은 중국까지 갔다 오신 여기 중국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최근에. 아 갔다 왔어? 아 갔다 왔구나 참. 말씀드렸잖아요. 네, 갔다 왔구나. 여기도 최근에 갔다 왔어요? 저는 9월 달에 갔다 왔어요. 아 여기는 안 갔죠? 예. 최근에. 가기 싫습니다. 최근에 갔다 왔어요? 아니 못 갔습니다. 여기도 최근에 안 갔죠? 네. 나는 좀 이따 갈 거야. 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근데 어쨌든 선물은 간략한 걸로 좀. 알았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우리 중국을 갔다 온 두 분한테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여기는 섹터별로 투자 매력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주장인 거고. 그죠? 네. 주로 어떤 섹터를 보고 계세요? 전 사실 지수도 그렇게 나쁘게 안 보거든요. 지수도? 네. 하기야 지수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더라고요. 증시를 펀더멘탈을 경기라고 이야기하는 전 일반화를 시킬 수는 없는 거고요. 주가라는 건 이제 저희가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에 이제 로직이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구조적으로 중국의 지수가 얼마나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저도 이제 아직도 답을 확실히 내지 못한 부분이지만 네. 중국이 가져야 될 금융시장과 시가총액의 규모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 이건 어느 국가나 그 그림으로 갔으니까요. 뭐 그걸 이제 저희가 아주 라이브한 이야기지만 GDP 대비 시가총액 몇 %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2020년까지 중국이 GDP의 시가총액 80%는 구조적으로 안 받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림으로 간다면 시가총액은 지금 두세 배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물론 네. IPO를 뭐 감안하고 그렇게 네. 갈 거고 네. 말이 깁니다. 짧게 할게요. 할인율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도 지금 멀티플을 높여서 받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중국 이코노미스트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내년 장은 유럽과 아주 비슷할 거다. 펀더멘탈 없이 올라간 유럽장과 미국장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한테 해달라는 거죠. 비슷한 뭐 중국은 펀더멘탈 없이 올라가고 전 그렇게는 안 보는데 지금의 지수 때는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아주 매력적인 구간은 맞는 거고 우리가 중국 투자를 이제 처음에 하실 때는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하지만 이제 3개월을 못 버티고 이제 던지는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은 지수대로도 저는 분할 매수 구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뭐 1, 2년에 호흡을 할 수 있으면요. 그리고 이제 산업별로 보시면 훨씬 더 그러하겠죠. 지금 밸류에이션을 높이 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중국도 진입을 해 나가고 있는데 글로벌에서 가장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가장 높은 성장을 하는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에 투자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미디어,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무형의 자산 부분에서 농업도 사실 좋게 보고 있고요. 이런 산업들 위주로 계속 투자해 나가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한 시점이고 지금이 투자의 적기이기 때문에 저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바이 차이나 자체도 유효하다. 네. 그러니까 바이 섹터가 아니라 바이 차이나가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상해 종합 지수를 고집하는 전략은 옳지 않은 전략이긴 하지만 지수는 가격대적인 메리트는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성장하고 있는 섹터에 투자하는 방법이겠죠. 자 짧게 우리 중국을 갔다 오신 분들만 여전히 바이 차이나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이제는 섹터별로
나눠서 들어가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어쨌든 중국의 경제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인덱스로 접근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도 거의 100% 동의를 하고요. 네. 근데 그래도 중국이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이게 참 엄청나게 망가져 있는 산업들도 있지만 또 뭐 엄청나게 성장하는 산업이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이 같이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대체로 이 공룡쯤 되면 그렇게 돼요. 한쪽은 썩어가고 한쪽에 살살 돋아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쪽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사실 맞는데 사실 그동안에 저희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덱스를 일단 제일 먼저 보니까 그리고 인덱스가 떨어지면 더 종목들은 더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오차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도 중국에서 될 수 있는 섹터들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쪽에 지수보다는 좀 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나누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중전회죠. 자, 오중전회 때 일단 기본적으로 뭐 부양책들 나올 거 있어요? 예전처럼 그런 부양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죠? 예, 뭐 개혁이 저는 시진핑이 말하는 개혁이 아주 허해 보였다는 느낌이 올해 상반기까지였는데 네. 계속해서 이제 관련 부처들에서 내는 정책들이 과거처럼 이제 규모의 그림이 아니라 뭔가 이제 정확한 그림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개혁이 구체화되는 과정일 것 같고 우리 증시나 국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거나 아니면 관련 산업의 육성 정책이 나오는 것들인데 최근 눈여겨볼 것들은 아마 또다시 나오는 환경 쪽에서 전기차나 태양광 같은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태양광은 나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전기차는 좋은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중전회라는 게 사실 경제 정책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하는 거고 공산당한테 제일 중요한 정책들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중에 이제 경제가 끼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제 정책이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관계인데 네. 이제 이번에 오중전회는 사실 이제 내년에는 이제 13차 5개년 계획으로 이제 5개년이 이제 끝나고 이제 새로운 계획으로 가니까 아무래도 좀 정책의 어떤 그동안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거를 다시 할 건지 아니면 뭐 조금 부족했던 어떤 정책들을 좀 더 강하게 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정하는 자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경기 부양을 위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럼 신산업에 대한 바로미터는 될 수 있겠네. 네. 그러니까 정책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는 자리다라고 네. 좀 보고 있고 네. 그래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를 막 이렇게 갖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기왕에 하여튼 부양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좀 더 보태면 자 통화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위안화 뭐 갑작스럽게 좀 절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통화정책들을 지금 계속 써온 거 아니에요? 그 시장에 어떻게 뭐 효과가 좀 있었어요? 사실 위안화 절하라는 거는 이제 중국을 포함해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중국이 그만큼 안 좋다라는 신호로 대단히 좀 인식이 좀 됐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위안화가 절하가 됐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3일만 쫙쫙쫙 이렇게 좀 절하가 됐고 그 이후로는 사실은 크게 변동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위안화 절하에 대한 어떤 효과를 논하기도 사실은 좀 뭐 이런 상황이고 뭐 중국 정부도 어차피 위안화 절하 가지고 경기 부양할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게 수단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뭐 중국 경기가 어떻게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추가적인 재정 정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통화 정책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봐요? 뭐 대출 금리나 뭐 지급 준비율은 뭐 충분히 더 낮출 수 있다. 그리고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 지금 방법이 없죠. 예, 그거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뭐 올해 뭐 연말 남은 3개월 안에 나올지 뭐 내년 넘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통화 정책은 충분히 나올 거다. 그리고 재정 정책도 아마 어쩔 수 없이 규모는 모르겠지만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 통화를 잠깐 환율 얘기하셨는데 왜 중국 정부가 갑자기 3일 동안 그 위안화 절하를 밀어붙였는가? 그리고 그 뒤에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가? 네. 그래서 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쓰는데 그 8월 달에 정책이 어떻게 보면 스텝을 좀 꼬이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통화와 재정 정책을 다시 한번 밀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위안화는 어떻게 봐요? 통화 정책이 추가로 뭐
뭐 금리 인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추가로 나올 경우에. 사실 뭐 정책하고 상관없이 중장기적으로는 약세 압력이 계속 될 것 같고요. 뭐 네. 일단 그동안의 강달러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됐는데 거의 반영을 못했거든요. 네. 네. 그런 대외적인 강달러 여건하고 부진했던 중국 경기 반영 못했던 것들을 점차 반영을 해 나갈 거고 또 결국은 이제 내년에 결정된 그 IMF 그 SDR 통화 바스켓 편입 여부가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시장성을 강화해야 되고 네. 시장성을 강화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위안화는 좀 약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좀 약세 압력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또 저쪽 또 질문이 그럼 만약에 대본에 없는 질문이 이제 실력을 평가하는 데 아닙니다. 아니 대본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진짜 간단한 생각입니다. 뭐 이거는 가정이 다 틀린 건데 달러가 만약에 약세로 돌았으면 위안화는 어떻게 가야 돼요? 그래도 사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약세로 전환하지 않는 한 그동안 반영하지 못한 것들이 대외 변수, 대내 변수 반영 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래도 좀 약세 압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약세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중국의 올 상반기 산업의 순이익 통계들을 보면 전통 산업은 순이익이 대체로 마이너스 성장인데 반해서 신성장 산업은 순이익이 뭐 20-30%씩 다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주식시장 지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다 했으니까 아까 여기 섹터도 얘기를 해줬고, 그죠? 신성장 산업 섹터가 어떤 데가 또 추가로 볼 만한 데가 있을지 우리 허재환 연구원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한 중국 증시의 하반기 변수가 또 어떤 게 더 있을는지 이런 거는 꼭 짚어보고 이런 변수는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도 해라. 뭐 이런 조언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쫙 해주시죠. 우리 허재환 연구원부터. 글쎄 뭐 신성장 산업이라고 하면 어쨌든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정부가 꾸준히 이렇게 밀어붙이는 몇 가지 그 테마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뭐 네. 환경, 뭐 에너지, 그다음에 약간 고부가 가치 어떤 기계화, 자동화 같은 그런 산업, 그다음에 약간 바이오 헬스케어 포함 약간 좀 이렇게 건강한 어떤 식품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신성장 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서비스업 중에 사람들이 즐기고 하는 어떤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들이나 문화와 관련된 산업들도 대단히 좀 중국 정부가 좀 요즘 많이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좀 주목한 뉴스는 이제 국경절이니까 사람들이 밖에 많이 해외여행 많이 가잖아요. 이제 중국에도 사실 여행지들이 좋은 데가 대단히 많은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가 본 뉴스 중에 재밌었던 거는 중국 내부의 여행 인프라를 확충을 해서 국내 여행으로도 인민들이 즐겁고 좋은 것들을 구경할 수 있게끔 하는 여행 인프라를 중국 국내에 확충을 하자 뭐 이런 정책들도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거든요. 야, 그럼 우리나라 그 여행 관련 그거는 또 주식을 팔아야 되나요? 이제 얘기가 나온 거라서 이제 나온 거예요? 인프라 가는데 좀 시간이 아직 걸리지 당분간은 않을까. 좀 더. 네. 네, 그런 문화와 관련된 것들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연구는 특별히 중국에서 뭐 이런 변수는 조심하자. 중국 은행 개인적으로 좀 못 믿겠고요. 네. 하지만 신성장이라기보다 어쨌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업종은 보험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계속 이 자리에 나와서는 중국은 여전히 회색 안경, 선글라스 끼고 보고 싶고요. 하지만 뭔가를 꼽아라고 한다면 클 수밖에 없는 산업이 보험업이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보험업을 한번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좀 보험업이 이제 주목을 받을 때가 되긴 했죠. 외환 시장에서 특별히 돌발 변수가 터질 수 있는 것들. 일단은 저는 이제 외환 보유액 감소 속도를 좀 보고 있거든요. 작년 고점 대비 거의 10% 이상 이제 그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돼요? 3조 5천억 정도 됐었잖아. 거기서 한 10% 정도. 빠졌다. 예.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도 이런 외환 보유액 감소 속도가 이런 속도로 계속 될 경우에 또 중국이 뭐 문제다 이런 또 이슈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외환 보유액 감소 속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박 연구원. 네. 돌발 변수. 미국의
금리 인상이 주는 대외 요건이 사실 중국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 지분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네, 네. 근데 투자 심리가 얕은 구간에서 대외 변수가 이제 심각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 그쪽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이 구조적으로 지수가 어떤 턴어라운드를 하거나 혹은 변동성이 낮아지려면 결국은 핵심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 실기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간 단위로 나오는 펀드나 주식 계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스물스물 이제 바닥은 잡고 조금 올라오는 그림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랑 전혀 다른 구조의 증시의 참여자들이 가격을 논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뭐 경기 말씀드렸고 뭐 그 금리 내려가면서 멀티플로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구조적인 건 투자자들 어떤 심리인 것 같거든요, 중국은.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지표 바로미터인 신규 계좌나 펀드 계좌나 뭐 펀드 환매 이런 것들을 좀 유심히 살펴볼 구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은 우리 그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